안녕하세요. 전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아니 솔직히 누구한테 시원하게 터놓지도 못하겠고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전 현재 애아빠와 이별을 준비 중입니다.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그러면서도 이래도 되나? 나 혼자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건가?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이런 제 고민 따윈 아랑곳 없이 모두가 절 도와주겠다고 발벗고 나서는 상황에 고맙다고 해야 할지 날 내버려두라고 소리라도 쳐야 할지 정말 웃기지 않나요? 막상 당사자인 전 하루하루 머리를 싸매고 잠도 못 자는 상황인데 나 빼고 모두는 으쌰으쌰 응원하는 이별이라니. 아직 나이도 젊고 심지어 혼인신고까지 안 했으니 어서 빨리 새 출발하라며 행가래라도 쳐줄 판이라니까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도시락이라도 싸주며 파이팅을 외치는 장본인들이 다름 아닌 애아빠 부모님, 그러니까 시댁이라면 시댁이었으니까요. 무슨 드라마처럼 저보다 훨씬 뛰어난 여자가 나타난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애아빠와 함께 사는 내내 시댁에서 절 싫어했냐고요? 천만에요. 별 대단한 저도 아니지만 사방팔방 우리 미래의 며느리가 얼마나 예쁘냐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던 분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서 빨리 떠나라며 재촉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절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애아빠는 세상에 없습니다. 죽었냐고요? 차라리 죽었음 이런 고민도 안 하죠. 제 말은 나름 긴 시간 제가 알고 지내왔던 남자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애아빠를 처음 알게 된 건 20대 중반이었습니다. 방송 관련 예술학과를 졸업 후 여느 다른 동기들과 마찬가지로 이곳저곳에 오디션을 한창 지원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획사나 매니저가 전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이상 혼자서 움직인다는 건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가까스로 오디션에 붙어도 촬영 자체가 엎어지는 경우도 허다해서 배우라는 출발점에서부터 엄청나게 헤매던 당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저랑 가장 친했던 대학 동기 지수가 그것도 새벽에 온통 화장이 번진 눈물 자국으로 제 자취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연신 술을 들이키며 자신이 겪었던 일을 제게 쏟아내기 시작했죠.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김성준 그 자식. 아니 어떻게 날 배신할 수 있냐고. 태양로 바닥에서 맨날 궁상 때리면서 고생하던 거 내가 얼마나 서포트해준지 너도 알지? 그럼 성준 오빠가 진짜 같이 공연하던 여자랑 바람이 났다는 거야? 그걸 네 눈으로 확실히 봤어? 그렇다니까. 아니 오빠가 한 달간 전주 공연 간 거 너도 알지? 알지. 시간을 보니까 분명 공연이 끝난 시간인데 연락이 하나 없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꺼져 있더라고. 아니 공연 중에야 당연히 핸드폰 꺼놓지만 공연이 끝났잖아. 그럼 켜져 있어야 되는데 꺼져 있길래 뭔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성준 오빠랑 같이 공연하는 종선이 오빠라고 있거든? 알지. 우리 같이 대학로에서 공연할 때 인사했었잖아. 그래 그 오빠. 그래서 내가 종선이 오빠한테 전화해서 공연 끝나셨죠? 그런데 성준 오빠가 연락이 안 돼서요. 하니까 종선이 오빠가 뭐라는지 알아? 뭐라고? 오늘 성준이 공연 없는데? 이러는 거야. 뭐? 성준 오빠 더블이잖아. 그런데 오늘은 공연이 아니래. 하나의 역할을 두 배우가 하루하루 번갈아가며 공연하는 걸 더블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필 그날은 성준 오빠의 공연 날이 아니었던 거죠. 울먹거리면서도
지수는 쉼없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내 성격이 어떻게 했겠어? 바로 고속버스 타고 전주로 내려갔지. 그것도 밤 9시 차 타고. 오빠 숙소야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터미널 내리자마자 택시 타고 공연팀 묵고 있던 모텔로 달려갔는데 그 후배라는 년이랑 다른 방에서 나오다가 내 눈에 딱 걸렸잖아. 그 술집 여자 역할 맡았던 걔 맞지? 그래, 우리가 그랬잖아. 캐스팅 진짜 잘했다고. 저렇게 새끼 넘치는 애는 어디서 찾아온 거냐며 막 그랬잖아. 그때부터 솔직히 쎄하긴 했거든. 근데 내 촉은 못 속인다고 나한테 제대로 걸린 거야. 그래서? 그래서는 뭐 그래서야. 둘이 나오던 방부터 뛰쳐들어가서 증거부터 잡았지. 아니나 다를까 아주 요란했더라. 침대 위부터 휴지통까지 증거 싹 다 잡고 김성준 머리통 그냥 주먹으로 날려버리고 막 차 타고 다시 서울 와서 여기로 온 거지. 그 오빠도 문제지만 너도 진짜 대단하다. 지금 이 시간까지. 알잖아, 내 성격. 성격? 얼굴? 돈? 남자가 그딴 거 하나 안 돼도 바람은 절대 안 되는 거. 나 이제 김성준 그놈 쓰레기의 남봉꾼이라고 대학로 바닥에 싹 다 퍼뜨릴 거야.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 또 울먹거리기를 한참. 동이 틀 시간이 되어서야 잔뜩 술에 취한 지수가 거실에 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혀 꼬인 소리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내일 부산 가자. 내가 오빠랑 가려고 이벤트 신청해서 당첨된 호텔이 하나 있었거든? 부산에? 거기 너랑 가야겠다. 빨리 써버려야지. 안 그럼 괜히 생각나고 더 우울해질 것 같아. 그러니 내일 당장 가자. 가서 남자들 싹 다 꼬시고 미친 듯이 놀다가 오자. 알았지? 안 그래도 며칠 전 엄청나게 기대했던 오디션이 최종에서 탈락해 며칠간을 집에 틀어만 박힌 채로 우울의 늪에 빠져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부산 여행이라 이왕 이렇게 된 거 머리나 식히고 오자 잘됐다 싶었죠. 그리고 지수와 전 이틀 뒤 부산행 KTX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첫 시작이기도 했죠. 부산에 도착한 날 그리 기대도 안 했는데 정말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의 서비스까지 출발할 때만 해도 지금 여행이나 갈 때인가 싶어 크게 당기지 않았는데 막상 도착하니 기우에 불과했죠. 호화스러운 인테리어에 룸서비스까지 살면서 받아보지 못한 서비스에 성준 오빠와의 이별 따위 신경도 안 쓴다는 지수에 한층 업된 기분에 저 역시 알 수 없는 설렘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지수와 호텔 수영장을 마음껏 즐기고 바다 전망의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저녁까지 먹은 후 한껏 꾸민 의상으로 갈아입은 저흰 해운대 밤바다를 즐기러 나갔습니다. 예상대로 여름밤을 즐기러 나온 젊은 남녀들이 해운대 해변에 가득했죠. 알지? 여름밤의 끝은 헌팅인 거. 아까 우리끼리 맞춘 수신호 기억하지? 몇 번을 말하냐? 알았다고. 입을 가리고 웃으면 좋다는 신호.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면 싫다는 신호. 오케이? 절대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둘 다 입을 가리고 웃었다? 그럼 걔들은 뒤졌어. 깔깔거리며 지수와 손을 잡고선 해변으로 나섰습니다. 물론 가벼운 안주에 맥주캔까지 사들고 말이죠. 정말 여름밤의 해운대는 사람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이미 짝이 정해져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는 남녀들과 아직 짝을 찾지 못해 끊임없이 시선을 돌리는 남녀들도 가득했죠. 그 사이에 섞여있던 저와 지수는 나름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참 예쁜 20대 중반의 나이에 전국의 예쁜 아이들이 모인다는 방송연예과 출신. 남자들의 시선이 끊임없이 꽂힐 거라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헌팅의 선택권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의기양양했더랬죠. 웬만큼 훤칠한 늑대들에 접근해도 저흰 쉼없이 머리를 쓸어넘기기 바빴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습고 철없던 시절이었죠. 그렇게 고르고 골라 짝이 된 그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고 말았으니까요. 바닷가 계단에 앉아있은 지 얼추 1시간이 되어갈 쯤이었죠. 슬슬 엉덩이도 아파지고 처음에 그 높디 높던 콧대도 점차 내려가고 있을 쯤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헌팅과는 어울리지 않은 선한 인상에 밝은 미소를 가진 남자였죠. 첫마디도 신선했어요. 광안리 갈래요? 다짜고짜 던진 남자의 첫 대사에 저와 지수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둘은 입을 가리고 깔깔 웃음을 터뜨렸죠. 남자의 이름은 서민호. 우리보다 3살이 많았던 남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쭉 자영업을 해오면서 금전적으로 꽤나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어요. 서울에만도 본인이 오픈한 가게가 3개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한때 자신과 동업했던 지인이 광안리에 웨스턴바를 오픈하게 되면서 개업 축하차 부산을 방문했다고 했죠. 심지어 가게를 오픈하는데 자신의 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있어 갓 개업한 웨스턴바의 모든 이용료는 전액 무료가 가능했고, 그러니 광안리에 가자고 저희에게 자신있게 말을 건넬 수 있었던 거였죠. 그렇게 저와 지수는 그 남자의 차를 타고 광안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웨스턴바는 개업발도 있겠지만 워낙 훌륭한 인테리어로 젊은 남녀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내부로 의기양양하게 걸어 들어간 남자는 자신의 지인이자 가게 사장인분을 우리에게 소개해줬고 살짝 의심은 했지만 정말 남자의 말대로 술부터 안주까지 전부 무료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된 밤이었죠. 난 평범한 게 싫더라고. 일도 가게도 뭔가 남들과 달라야지. 똑같으면 재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여기 광안리 바도 테이블을 따로 두지 말라고 했어. 그래야 모르는 사람과도 자연스레 합석이 되고 에브리바디 다 같이 마음껏 즐길 수 있잖아. 오빠는 진짜 독특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태원 쪽에 개업 준비 중인 홀덤 펍이 하나 있거든? 거기를 뭔가 좀 색다르게 할 수 없을까 고민 중이야. 단순히 칩으로 게임을 하는 거 이상으로 뭔가 재밌는 이벤트는 없을까. 열심히 머리 쥐어짜고 있어. 제 바로 옆에서 쉼없이 자신의 일과 앞으로의 포부를 늘어놓던 민호 씨의 모습이 그 당시엔 어찌나 멋있어 보였는지요. 매번 야심차게 도전하던 오디션은 연이어 탈락을 맛보고 점차 의기소침해지던 저에게 있어 민호 씨의 야망은 절 다시금 가슴 뛰게 해주기에 충분했죠. 그렇게 한참을 민호 씨와 떠들며 놀던 저와 바람핀 남자친구는 벌써 잊은 지 오래인 듯 가게 사장님과 잘생긴 직원들과 춤까지 추며 신이 난 지수까지. 저희 둘은 그날 밤 인생에 있어 가장 신나는 부산의 밤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건 물론 저희한테 말을 걸어준 민호 씨 덕이었죠. 내일 올라간다고 했지? 이태원에 오면 연락해. 난 항상 그 근처에 있으니까. 나 정말 며칠 안으로 간다? 오기만 해. 너 위해서 다 준비해 줄 테니까. 잔뜩 술에 취한 지수의 팔짱을 끼고 택시를 타던 저에게 민호 씨는 보내기 아쉽다며 마지막까지 제 가슴을 심쿵하게 만들었죠. 정말 지수가 취하지 않았더라면 저 역시 민호 씨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민호 씨와 작별을 하게 된 전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도 민호 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 지수는 하루 정도 친척집에 방문한다는 말에 혼자 올라가는 길임에도 연신 지수와 핸드폰으로 떠들어댔죠. 너 이 기집애 솔직히 말해. 너 민호 오빠한테 완전히 빠졌지? 그게 무슨 소리야. 딱 하루 봤는데 빠지긴 뭘 빠져?
하루? 야, 원래 남녀 관계는 0.3초 안에 승부 난다잖아. 해운대에서 민호 오빠가 너한테 말 걸 때부터 너 완전 오빠한테 빠져든 것 같던데? 아, 됐어. 그냥 친한 오빠로 지내면 좋겠다 싶은 거지. 세상에, 아유, 말도 안 되는 오빠가 둘 있는데 그게 친한 오빠랑 교회 오빠라더라. 여하튼 잘해봐. 오빠도 여자친구 없다며. 그래서 나도 너 덕 좀 보게. 무슨 덕을 봐? 보니까 민호 오빠 사업 방식이 완전 얼굴로 승부 보는 것 같던데? 어제 사장 오빠랑 직원들 봤지? 난 싹 다 모델들인 줄 알았다니까. 나름 얼굴값 하는 우리과 남자애들이 그 옆에 서 있어도 완전 쭈구리 되겠더라. 그러니까 잘해보라고. 그래서 네 덕에 괜찮은 남자들도 연결되면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저와 지수의 즐거운 통화를 끝으로 여행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운동과 오디션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하지만 그전과 달라진 건 제 일상에 들어온 민호 씨란 존재였습니다. 핸드폰만 들면 전화라도 한번 해볼까 고민하다 핸드폰을 집어넣기 일쑤였죠. 그간 남자들의 연락은 받아봤지 제가 먼저 해본 적은 없다는 쓸데없는 자존심이 똘똘 뭉쳐있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차일피일 시간은 흘러 두어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이후 지수도 배우 일을 그만두고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저와의 연락도 뜸한 상태였죠. 뭐 워낙에 대학 1학년 때부터 매일같이 붙어 다니던 친구라 연락이 없으면 없나 보다, 있으면 만나자 그런 관계이다 보니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거니 생각하고 있던 차였죠. 그즘 지수가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이태원 가자. 이태원? 너 민호 오빠한테 연락해봤어? 그 오빠 이태원에서 퓨전 음식점 한다며. 나 오늘 거기 가고 싶어. 한번 연락해봐. 내가? 아, 아니다. 번호 줘봐. 내가 오빠한테 해볼 테니까. 전 솔직히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지수 덕분에 민호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민호 오빠는 못 보고 터무니없는 지수의 전남친 성준 오빠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아, 여기 왜 이렇게 찾아오기 힘들어? 난 이태원역 근처인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나간다고 했잖아. 여기 골목 조금 복잡하다고. 아, 어쨌든 찾아왔으니까 됐고. 세아도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더 예뻐졌다 넌. 네? 아, 네. 정말 어이없는 거 있죠. 막상 보고 싶던 민호 오빠는 지방에 가 있어서 만나지도 못하고 엄한 성준 오빠만 보게 된 꼴이었죠. 전 아무것도 모르고 한껏 꾸미고 가게를 찾았는데 바람난 남친이랑 완전히 끝난 거로 생각했던 지수는 이 자리에 성준 오빠를 불렀던 겁니다. 전 기회를 틈타 지수를 화장실로 불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성준 오빠는 또 뭐고? 그게 아니 내가 좀 오해를 한 것 같더라고. 그게 그날 전주에서 그 후배 여자랑 둘이서만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빠 말고 더블 역할 맡았던 다른 배우들도 다 같이 있었대. 그런데 하필 나한테 둘이 있던 모습만 걸리게 된 거고. 누가 그랬는데? 성준 오빠가? 넌 그 말을 믿어? 아니 뭐 100% 믿는 건 아닌데 또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공연팀이 전부 묵는 모텔에서 단둘만 몰래 방을 잡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 만약 둘이 바람을 피운 거면 다른 모텔을 잡았겠지. 왜 같은 모텔을 잡았겠냐고. 나 모르겠고 그냥 다시 잘 됐으면 그걸로 됐어. 이젠 서로 오해하지 말고 오빠랑 잘 지내봐. 그 길로 서둘러 전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지수의 한탄을 들어주고 다독여줬던 게
좀 억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남녀관계는 정말 모른다고 그 가운데에 껴서 감나라 배나라 했던 제 자신이 너무 우스웠죠. 그런데도 전 지수에게 혹시 모르니 오빠 잘 지켜보라는 말이라도 했어야 했나 쓸데없는 고민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던 와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민호 오빠였죠. 너 지금 어디야? 가게에선 나갔다며. 집에 가려고. 그래? 혹시 지금 만날 수 있어? 아니, 내가 1시간쯤 뒤에 서울에 도착할 것 같거든? 그냥 내 가게까지 왔는데 서로 만나지도 못했고 좀 아쉬워서. 1시간이면 긴 시간도 아니고 또 민호 오빠를 오랜만에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만나자 얘기를 했죠. 그렇게 오빠랑 한강에서 다시 만나게 됐고 결국 저흰 그날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실상 따지고 보면 2번째 만난 날이 연인을 약속한 날이 되었던 거죠. 그만큼 저도 그 당시에 민호 오빠를 정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인이 된 저희 둘. 하지만 민호 오빠는 여전히 자신의 사업 때문에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냈죠. 심지어 2주에 한 번 볼까 말까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그런 거로 서운하진 않았어요. 당연히 일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건 생각보다 민호 오빠는 굉장히 과묵한 남자였어요. 광안리 회사에 활발했던 오빠는 그때가 다였죠. 오랜만에 저랑 만나도 오빠는 별로 말이 없었어요. 밥을 먹어도 아니면 커피를 마셔도 오빠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가끔은 이 사람이 정말 날 좋아하나 싶었지만 가만히 웃어주는 표정만으로도 안심할 만큼 전 정말 바보 같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지수가 갑자기 성준 오빠랑 결혼하겠다며 뜬금없는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왔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진심이냐 물었는데 성준 오빠가 자신에게 감동적인 프로포즈를 했다며 이제 자긴 아기도 갖고 차근차근 유부녀 준비를 하겠다 발표를 한 것이었죠. 그 말을 한 지 머지않아 정말 지수는 성준 오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민호 오빠와 저 역시 결혼식장을 찾았고 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결혼식이 민호 씨에겐 나름 큰 의미가 있었는지 함께 술 한잔을 마신 어느 날 취기가 오른 민호 씨가 저에게 엄청난 제안을 해왔습니다. 너 나랑 결혼하자. 뭐? 지금 농담하는 거지? 아니, 진짜야. 나 나름대로 여유도 있고 너 정도는 충분히 케어할 수 있어. 그러니 나랑 같이 살자고. 평소에도 워낙에 돌출적인 남자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결혼하자며 저돌적으로 들어올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사실 전 민호 씨가 하는 일이 퓨전 식당 말고도 또 뭐가 있는지 그렇게 확장을 이어가는 업장들의 영업 상황은 괜찮은 건지조차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다만 프로포즈라면 프로포즈라고 할 만한 그날 하필 조명마저도 로맨틱했던 장소에 있었던 게 허락의 빌미가 되고 말았죠. 그렇게 제 나이 28. 전 민호 씨라는 남자를 제 평생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당장 민호 씨가 일이 바빠 혼인신고도 결혼식도 조금 미루기로 했죠. 한창 준비 중인 홀덤펍에 민호 씨는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민호 씨는 나름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물론 워낙에 말이 없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건 제 위주였지만 그 덕인지 화를 내는 경우조차 없었죠. 심지어 근처에 살고 계시던 시부모분들까지 절 너무나 예뻐해 주셨어요. 꽤나 값어치 나가는 집에 다정한 시댁, 무뚝뚝하지만 든든한 미래의 남편까지 전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만족한 나름 신혼이라면 신혼의 시작이었죠. 그 와중에 민호 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이태원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 민호 씨가 홀덤펍을 운영한다는데 썩 긍정적이진 못했어요. 물론 합법적이기는 하나 까딱 잘못하면 불법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게 게임이고 도박이니까요. 거기에 민호 씨와 저 사이엔 정말 계획지도 못한 아이까지 뱃속에 들어섰어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저희 둘에겐 혼전 임신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아이를 가졌다는 자체만으로도 전 매일이 행복이었지만 민호 씨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크게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안 그래도 홀덤펍의 영업시간은 새벽 시간대. 그러니 앞으로 아빠가 될 남자가 집에는 제대로 들어올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 마. 가게 세팅만 되면 이름 매니저 갈 거고 난 깊이 관여 안 할 거야. 그래도 우리 뱃속에 뽀약까지 있으니까 밤늦게까지 무리해서 일하지 마. 아무리 게임이라도 어쨌든 도박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내가 무슨 하우스를 꾸미는 것도 아니고 돈이 오가는 게 아니면 엄연히 합법적인 일이라고 몇 번을 말해? 알았어. 나야 당신 감각 믿으니까. 나름 기대감에 오픈 준비를 하는 민호 씨한테 너무 초를 치나 싶었죠. 하지만 걱정은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방으로 들어가려던 민호 씨가 다시 절 돌아봤습니다. 혹시 당신네 학교 후배들 중에 일거리 찾는 친구들 없을까? 일? 글쎄, 배우라는 길이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다 보니까 다들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긴 할 거야. 그런데 왜? 홀덤펍 오픈 때 우선 여직원들부터 세팅해 놓으려고. 아무래도 남자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가게 첫 이미지가 산뜻하면 좋잖아. 당신 학과가 또 워낙 예쁜 친구들도 많고 해서 시급은 다른 곳보다 훨씬 셀 거야. 졸업한 지 좀 돼서 학교에 남아있는 후배들도 얼마 없긴 한데 한번 알아는 볼게. 광안리 웨스턴바에서부터 민호 씨는 직원들의 이미지를 가장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손님을 끌고 오는 힘은 음식도 분위기도 중요하겠지만 멋지고 예쁜 직원들만큼 확실한 유인책은 없다 굳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홀덤펍 역시 예쁜 여직원들을 고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당장에 기억나는 후배들도 없고 해서 곧바로 지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후배들? 야야, 이 황지수가 꽉 잡고 있지. 안 그래도 일거리 없냐며 연락 오는 동생들 무지하게 많았거든. 잘됐다. 그럼 민호 오빠한테 오디션 봐야 되나?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오빠도 그냥 우리들이 알아서 선택해달래. 오케이. 오빠한테 걱정 말라 그래. 한번 알아보고 너한테 연락 줄게. 아니다. 그냥 너가 오빠한테 다이렉트로 연락 줘. 굳이 나 거칠 필요 없잖아. 그리고 솔직히 난 홀덤퍼 썩 내키지도 않고. 그래도 그거 수입 진짜 괜찮대. 좀 힘들긴 해도. 하긴 진짜로 돈 내게 하려는 손님들 제지하는 게 일이라고는 하더라. 그렇게 한 달 후 민호 씨가 나름 열심히 준비했던 홀덤펍이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개업날 잠시 찾아간 제 눈에도 정말 잘 꾸며놨더라고요. 지수가 소개해줬다는 후배들도 정말 예쁜 친구들이어서 오픈날은 실로 대박이 터졌죠. 하지만 결국 제가 염려하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오픈 전 그렇게 걱정 말라며 안심을 시켰던 민호 씨는 매일같이 동틀 때쯤 술에 취해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단골 관리라며 밤새 같이 게임을 해줘야 하고 술도 한 잔씩 마셔줘야 된다는 게 핑계였죠. 그래야 매상도 오르는 거라며 가끔은 짜증도 내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짜증은 제가 내야 맞는 거였죠. 갓 태어난 뽀야는 매일 밤 2시간마다 칭얼거리고 산후관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아빠란 사람은 내 옆에 없고 정말 이게 독박육아구나 싶었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퇴근한 민호 씨와의 말다툼은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단골도 관리해야지 누가 바쁜 거 모르겠냐마는 주말만이라도 집에 있어주던가 주말은 손님들이 더 많다고 눈 뜨면 바로 출근을 했죠. 아니, 부부끼리 대화는 끊긴 지 오래고 심지어 마주보고 밥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여자가 이런 상황을 곧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도 전 참았습니다. 민호 씨의 일인데 이걸 이래라 저래라 계속 쏘아대는 것도 지치고 다행히 지근에 살고 계시던 시부모님들께서도 뽀야도 봐주시고 음식도 자주 챙겨주셨어요. 민호 얘가 20살 때부터 장사에 빠져서는 사업구상에만 빠져있지 애가 철이 없어. 이제 가족이 생겼으면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내는 법도 알아야 되는데 아유 지 아빠 그대로 닮아가지고는 60 넘고 기력 떨어지니까 그제야 집에 자주자주 붙어있더라. 내가 다 키웠어 내가. 그나마 기분이라도 풀려고 자신의 아들 흉봐주는 시어머니가 계셔서 가끔 답답한 속내를 풀어내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곤 했어요. 그래도 그게 다 일 욕심 때문이니 조금만 견뎌달라는 시어머니의 말 때문에 가까스로 버텨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하필 아침부터 여러 가지로 꼬이던 날이었죠. 오전에 뽀야 영유아 검진을 예약해놨는데 하필 제가 끌고 다니던 차가 방전이 되고 말았던 거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검진을 놓치면 또다시 예약을 해야 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해서 다급히 뽀야를 안고 집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검진 시간은 다 돼가니 보험을 부를 시간도 없고 결국 민호 씨의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또 새벽에 들어와 자고 있던 민호 씨를 깨울 시간마저 없어 다급히 민호 씨 차키를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뽀야의 검진을 마칠 수 있었죠. 어차피 민호 씨 출근은 점심 이후니 충분히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요. 검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마트를 들러 이것저것 이유식 재료들을 사고는 차에 올라탔는데 조수석 바닥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 주워들었는데 아파트 방문자 주차증이더라고요. 김포의 한 아파트. 날짜는 전날 밤 대략 9시쯤 방문한 기록이 수기로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 방문처 103동 1205. 방문 목적은 지인 방문이었고요. 전 가만히 주차증을 바라봤습니다. 김포? 제가 아는 민호 씨의 지인도 많지는 않지만 김포에 갈 일이 뭐지 싶었어요. 그것도 밤 9시면 한창 영업시간일 텐데 말이죠.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선 전 출입증을 사진 찍어두고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은 채 집에 도착해 차키를 민호 씨 책상 위에 올려주었죠. 민호 씨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요. 그날부터 제 머릿속은 민호 씨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절대 노출하진 않았죠. 시어머니한테 역시 말이죠. 나보다 결혼 선배들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아무리 시어머니랑 친하다 한들 팔은 안으로 구분이 조심하란 말이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전 제 나름대로 민호 씨 추적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 당일 친구 할머님의 장례식장을 가야 해서 할 수 없이 맡긴다며 뽀야를 시어머니에게 맡긴 후 전 다급히 김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김포의 아파트. 시간은 저녁 10시쯤이었죠. 우선 주차증을 따라 103동을 향했고 우선 지하주차장부터 내려갔습니다. 만약 민호 씨가 오늘도 이곳을 방문했다면 민호 씨 차가 분명 서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정말 설마 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바로 민호 씨 차가 떡하니 주차되어 있었던 겁니다. 전 가쁜 호흡을 정비하고는 침착하게 사진부터 찍었습니다. 그리고 창을 통해 내부를 봤는데 차량 휴지통에
아이스크림 비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민호 씨는 차가운 게 닿는 게 싫다며 절대로 아이스크림은 먹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분명 누군가와 함께 타고 있었단 증거였죠. 마침 103동으로 들어가던 입주민을 따라 출입문을 통과한 전 1층 우편함부터 확인해 보았습니다. 설마 여자 관계인가 하는 의심을 더 키우기 전에 1205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마침 우편물 한 통이 담겨 있었고 전 급히 이름부터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창현. 이창현? 누구지? 처음 듣는 이름인데? 아는 형 이름인가? 전 솔직히 이름을 확인한 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누가 봐도 남자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이 시간에 가게도 아니고 집에 들어오진 못할 망정 이창현이란 사람네 집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분노가 일었죠. 그래서 집을 쳐들어가 말어 잠시 고민을 하고 서성이던 와중 운이 좋다고 해야 하나? 아님 나쁘다고 해야 하나? 마침 1층 출입문이 열리며 배달기사 한 분이 들어오셨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핸드폰으로 도착 호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호수 1205호였습니다. 혹시 1205호 가시나요? 네? 네. 1205호세요? 아니에요. 앞집이에요. 그냥 치킨 냄새가 좋아서요. 그래요? 오늘은 통닭인가 보네. 앞집이면 아시죠? 여기 1205호가 음식을 자주 시키는 거. 저희 기사들한텐 최고의 고객이라니까요. 그렇게 얼떨결에 기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전 1205호의 새로운 정보를 또 듣게 된 거죠. 배달을 엄청 자주 시킨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도착한 12층. 기사는 1205호 앞에 음식을 두고 사진을 찍고선 제게 목례를 하고 서둘러 내려갔어요. 멀뚱히 12층 복도에 선 전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 1205호 가까이 다가가 봤죠. 그런데 내부에서 들리는 건 남자가 아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죠. 그러자 제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배달 음식을 손에 들고 초인종을 눌러버렸습니다. 잠시 뒤 누구세요 하는 목소리에 배달이요 하며 저를 소개했습니다. 잠시만요 하고 벌컥 문을 연 사람. 전 그 자리에서 배달 음식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프로의 친머리에 귀여운 곰이 박힌 잠옷을 입은 여자. 다름 아닌 지수였습니다. 너가 어떻게... 그런 넌... 아니, 너가 여기 왜 있는 거야? 그게... 지수의 다음 말 따위 들을 생각 없이 다짜고짜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팬티바람에 건들대며 걸어나오는 남자. 바로 서민호였습니다. 얼어붙은 얼굴로 절 쳐다보던 남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던 전 우선 침착하게 핸드폰부터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마구잡이로 찍기 시작했죠. 그러자 적반하장으로 제 핸드폰을 빼서 바닥에 내리치던 민우 씨. 그리고 기막힌 대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아무 잘못 없고 내가 좀 도와달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웬만해선 우리 둘 문제로 끝내자. 지수한테까지 피해주지 말고. 너 지금 이 상황에 지수 편 드는 거야? 어차피 우린 끝장났다 치더라도 지수네 부부까지 박살낼 필요 없잖아. 현명하게 가자고.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한 마당에 상간녀 소송 따위 소용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충분히 보상은 해줄게. 그런데 지수 남편이 상간남 소송 걸면 까먹는 돈만 몇 천은 되는데 너나 나나 좋을 게 뭐가 있어? 안 그래?
넌 지금 그딴 돈 얘기부터 떠드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 이 쓰레기 같은 놈아? 그때 지수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며 연신 용서를 구하고 있었죠. 하지만 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설마 후배들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오빠랑 바람난 거야? 그게 아무래도 내가 애들을 데려온 거니까 어쩌다 보니 가게 직원 관리까지 맡게 된 거고. 알잖아. 맨날 돈도 안 되는 연극 한다고 성준 오빠는 밖에만 놔둘지. 점점 월세도 못 낼 처지가 되니까 그럼 난 어떡해. 그런데 오빠가 직원들 관리만 해주면 월급 챙겨준다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그럼 넌 해준 게 뭔데? 맨날 내가 하는 일 왜 하냐고 방해만 했지. 네가 해준 게 뭔데? 지수는 그래도 매일같이 옆에서 응원이라도 해줬어. 가게 어려우면 잘 될 거라 기운 실어주고 또 잘 되면 더 신나서 도와주고. 정말 가족보다 더 옆에서 도와줬는데 넌 날 위해서 해준 게 뭐냐고?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분노를 감출 수 없던 저는 당장에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더 있다가는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후 더 알게 된 사실은 이창현이란 분은 지수의 남편, 성준 오빠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대학로 근처 월세에 살던 지수와 성준 오빠는 성준 오빠의 아버지가 귀농을 하시게 되면서 아버지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대학로와 먼 김포까지 오가기 힘들었던 성준 오빠는 공연이다 뭐다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했고 결국 김포의 집은 지수와 민호 씨의 불륜 장소로 활용되어 왔던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대단한 용기라 생각했죠. 어떻게 시아버지 집을 미르의 장소로 만들 수가 있었는지. 갑자기 시아버지나 성준 오빠라도 들이닥치면 어쩌려나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수가 민호 씨를 성준 오빠에게 사촌 오빠라고 소개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불시에 닥칠 위험에 완벽한 방어막을 세워둔 상태로 매일같이 둘만의 뜨거운 밤을 보내던 중 멍청한 서민호의 실수로 저한테 주차증이 발견된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전 민호 씨와 지수의 연락을 쉼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지수 남편, 그러니까 성준 오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죠. 돈이면 돈, 양육권이라면 양육권 다 줄 테니 제발 성준 오빠한테만은 숨겨달란 거였죠. 전 그 말이 더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제 상처는 민호 씨도 지수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며칠 후 일찍 집에 들어온 민호 씨는 제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짜 미안해. 근데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수를 자주 만나거나 했던 사이는 아니야. 매일 가게가 바빴으니까 정신도 없었고 그냥 집도 머니까 몇 번 바래다 주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빌게. 나 용서 안 해줘도 돼.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하단 말을 하고 싶었어. 어차피 달라질 건 없어. 난 당신이랑 끝이니까. 알지.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그냥 우리 선에서 끝내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줄 필요는 없잖아. 대신 지수, 다신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나도 절대로 다시는 지수 만나지 않을 거고. 진짜 약속할게. 그러니 부탁해. 어떻게든 지수만은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민호 씨의 청은 애처로울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하지만 결국 전 민호 씨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저 혼자 애 아빠도 잃고 절친도 잃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성준 오빠까지 이 상황을 알아서 지수네 부부까지 파탄낼 필요는 없겠다 싶었죠. 그래서 민호 씨가 지수를 다시는 안 만난다는 약속과 함께
전 제 입을 꾹 닫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선택이었지만요. 전 제 나름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한 판에 애아빠와 합의만 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민호 씨 역시 면목이 없었는지 나가 살겠다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민호 씨와는 두 번 다시 연락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 흔한 문자까지도요. 그래서 이젠 영원히 끝이다 생각하며 두어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시댁과 친정엔 언제 말해야 할지 타이밍만 고심하던 차 우연히 길에서 학교 후배 시연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때 같이 워크숍을 했던 후배라 저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었죠. 그렇게 시연이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꽃피우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지수 언니 얘기 들었어요? 지수? 무슨 얘기? 아니, 지수 언니가 일하는 홀더펍이 있나 봐요. 우리 후배들도 여러 들어가 있고. 혹시 아세요? 그거 예전 일 아니야? 내가 알기론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둬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지수 언니가 그만두겠어요? 가게 지분을 언니가 가지고 있는데 반은 언니 거라던데요? 뭐?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제일 친한 친구셨는데 언니가 몰랐다고요? 거기 일하던 후배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지수 언니가 홀더펌 사장이랑 예전에 부산에서 처음 만났대요. 그리고 만난 다음 날인가? 바로 둘이 잤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게 무슨 소리야? 저도 뭐 전에 듣기만 한 건데 지수 언니가 원래 파이팅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이랑 잤는데 뭐 그 사장이 원래 여자친구가 있었다나? 그래서 결혼은 그 여자랑 하고 지수 언니랑은 가게 동업도 하고 직원도 꽂아주고 가끔 화끈한 밤도 보내고 뭐 그런 사이로 지내게 된 거죠. 대박 아니에요? 그 사장 여친은 어쩐데? 애도 있다는 것 같던데. 진짜 불쌍하죠 뭐. 전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인간과 지수가 제 앞에서 했던 모든 행동들은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광안리에서 지수와 헤어지던 날 친척집에 가야 한다는 지수의 말부터 민호 씨의 퓨전 식당에 가고 싶다며 전화번호를 묻던 일도 그리고 우리과 후배들로 여직원을 구하고 싶다는 이 남자의 말까지 모두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원래 그들은 광안리 때부터 서로 연락을 취하는 파트너 개념의 관계였던 거였죠. 그 안에서 희롱당한 건 바로 저였고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전 고민할 새도 없이 곧바로 대학로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청 따위 모두 제가 지켜줘야 할 아무런 의무도 없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전 공연을 끝내고 동료들과 나오던 성준 오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절 보고 어떻게 왔냐 눈이 휘둥그레진 성준 오빠를 이끌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죠. 그리고 전 노트북을 켜 전에 찍어두었던 모든 사진들을 낱낱이 성준 오빠에게 공개했습니다. 당시 민호 씨가 제 휴대폰을 부서뜨렸지만 걱정은 없었죠. 어차피 찍힌 사진들은 곧바로 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었거든요. 성준 오빠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촌 오빠라고 알고 있던 남자가 자기 아내의 상간남이라니. 그것도 5년 전 광안리에서부터 이어져 온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파트너라는데 성준 오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계획이야? 그냥 연락 안 하고 지내고 있어요. 애는 제가 데리고 왔고. 그래? 알았어. 단답으로 끝낸 대화. 그리고 전 성준 오빠와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 일은 성준 오빠의 몫이지 전 더 이상 개입할 마음도 없었죠. 물론 제가 성준 오빠를 만났던 사실은 민호 씨도 지수도 알 길 없었고요.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연락 온 시어머니였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 어쩌니, 이게 다 벌 받는 길인데. 난 정말 몰랐어. 우리 아들이 네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지 정말로 몰랐어. 하며 시어머님이 흐느끼셨습니다. 전 아무런 영문도 알 수 없었죠. 물론 자기 아들이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미안한 면은 있었겠지만 이렇게 눈물을 흘릴 일인가 싶었으니까요. 내가 정말 미안한 부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잠깐 와줄 수 있겠니? 민호 아빠는 절대 너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너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잠깐이면 돼. 결국 시어머님의 부탁으로 전 그날 뽀야를 안고 시댁을 찾았습니다. 정말 몇 달 만의 방문이었죠. 그리고 절 본 시어머님은 줄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그러시냐며 이젠 시간도 흘렀고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너무도 서글피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니, 그걸 왜 어머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접 와서 얘기를 하시던가 어머님이 하실 필요 없으세요. 전 어머님한테 정말 원망 하나 없으니까요. 그게 민호가 너한테 올 상황이 하는 그 순간 벌컥 작은 방문이 열렸습니다.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랑 어머님 단둘이 집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 서민호였습니다. 물론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그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어설픈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절 보던 민호 씨가 첫마디를 뱉었죠. 누구세요? 뭐? 엄마, 나 밥 줘. 나 배고파. 밥 줘.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절 쳐다보는 시어머님의 전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알던 민호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냥 이제 갓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덥다고 막 옷을 벗더니 방구석에 소변을 보려 하더라고요. 그럼 민호 씨의 팔을 다급히 잡아 끄는 시어머님. 전 도무지 지금의 상황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벌 받은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퇴근하던 어느 날에 어떤 놈인진 모르겠다만 경찰 말로는 뻑치기를 당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하필 잘못 맞았는지 뇌손상이 와서 저렇게 돼버린 거야. 그럼 범인은 아직은 못 잡았단다. 하필 CCTV도 없던 곳이라는데 우리 민호 억울해서 어쩌니. 그런 와중에 민호 가게 매니저란 사람한테서 그간 있었던 민호의 파렴치한 일들을 모두 들었단다. 동업하는 여자와의 관계도 말이야. 그때 깨달았어. 아유, 우리 민호가 천벌을 받았구나 하고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호가 정상으로 돌아올까 수천 번을 고민했어. 그리고 민호 아빠랑 결정한 건 바로 이거다. 하며 시어머님은 저에게 작은 통장을 내미셨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통장을 열어본 전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0의 개수가 셀 수 없을 정도였죠. 10억이야. 지방에 있던 부동산 정리하고 만든 돈이야. 이거 부족하지만 새한 너랑 아이를 위해서 써. 그게 우리가 민호 대신 용서를 구하는 일인 것 같아. 아니지, 어머님, 이건 아니야. 지금 무조건 받아줘. 부탁이야. 그리고 어서 떠나. 지금까지 민호 때문에 받았던 상처 모두 버리고 다시 시작해. 그게 민호가 받은
천벌을 갚을 수 있는 길인 것 같아. 진심으로 미안하고 용서해줘. 그렇게 전 아이가 되어버린 남자와 그 남자의 죄를 어떻게든 씻고 싶은 남자의 엄마를 두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저의 발걸음은 오히려 엄청난 멍이를 진 기분이었습니다. 민호 씨를 그렇게 만든 건 누구였을까요? 설마 성준 오빠는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건 바로 제 자신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끝까지 제 입을 다물었어야 했던 거죠. 하지만 급히 전화를 돌린 성준 오빠는 자긴 모르는 일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준 오빠는 지수와 이혼조차 하지 않고 잘만 살고 있죠. 오히려 이 모든 상황에 나락으로 떨어진 건 저 혼자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어머님이 주신 10억을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던 남자. 하지만 지금은 아이가 되어버린 남자를 제 눈으로 본 지금 이 돈을 어떻게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제 사연을 보내게 된 거예요.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그리고 아이가 되어버린 남자를 그냥 버리고 떠나야 하는지도, 그리고 민호 씨를 그렇게 만든 건 내가 성준 오빠한테 모든 걸 말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실직고라도 해야 하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제 사연을 들은 여러분께 진심으로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히 제 고민을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렇게 사연을 마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